자,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곳곳에 계신 곳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곳곳에 지금 많이 더워졌죠. 네, 자, 바로 오늘 탑 키워드가 바로 그겁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올여름 역사상 가장 덥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 연결이 되는 건데, 역사상 가장 더울 것이라는 그 예상이 이미 현실이 됐다. 요게 이제 두 번째 키워드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키워드는 트럼프, 이미 선거 불복 준비 중? 이런 것도 있고요. 트럼프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한국 사위의 고충. 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말썽 많은 보잉 여객기 30대 대형 구매 계약할 듯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자, 그리고 국제 모터쇼. 이 세계 탑5 국제 모터쇼 중에 하나가 동네 잔치로 전락했습니다. 그 이유 잠시 후에 알아보겠고요. 90세 나이에 마켓에서 카트 정리하는 그 힘든 일을 하던 90세 나이 할아버지의 반전 스토리입니다. 자, 바로 갑니다. 자,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올해 이 북반구에 드디어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에 이제 각 지역이 다들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나 이런 곳은 이미 조금 일찌감치 더워지겠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주도 이제 지난 주말을 분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여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 올여름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덥기만 한 게 아니라 덥다가 갑자기 가뭄, 그다음에 갑자기 폭우, 그리고 중부 지역에는 허리케인 등등등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을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진 여름이 바로 올 여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아이고 매년 여름 되면 기후 변화가 어쩌니 저쩌니 맨날 하는 소린데 또 그 소리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조금씩 계속 그 기록이 깨지는 거예요. 최고 기록 깨지고 있고, 또 변덕스러운 어떤 그런 패턴 이런 것도 깨지고 있고, 자꾸 이게 깨지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 인도와 태국 등에서는 이미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부와 유럽에서도 이상 고온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여름. 을 드디어 맞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서태평양 그리고 인도양 및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 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올여름이 평년보다 아주 많이 덥고, 또 덥기만 한 게 아니라 비도 많이 내리고 자주 내리는 그런 강수량도 많아질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요, 날씨가 온도가 이렇게 35도씩 올라가는 도중에 또 중간중간 하루에 한 번씩 비가 내리고 이러니까 어찌 보면 몬순 기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날씨도 거의 동남아시아 날씨와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한국은 동북아시아잖아요. 근데 날씨가 점점 동남아시아 스타일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국립해양대기청은요, 지난해 최고 온도 신기록을 세웠는데 한국이 올해 그 지난해 최고 신기록을 다시 깰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그 깰 확률은 한 60%에 달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기온을 종합해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평균적인 기온이 지난 175년 만에 가장 더웠다. 라고 합니다. 어느 특정 하루를 떠나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다 더해서 평균을 나눠보니까 175년 만에 한국이 가장 더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씨 5등 안에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한국의 기상청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 그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또 전망치가 있거든요. 그 3개월 전망치 6, 7, 8 이 전망치를 보니까 6월과 8월 기온, 그러니까 7월은 평년하고 비슷하다고 치고 6월과 8월 기온이 한국의 경우 예년보다 높을 확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할 확률은 한 30%, 그리고 나머지가 다 높을 확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간에 낀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 이런 것이 한 4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몇 퍼센트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더위가 예년과 같거나 예년과 더 높을 확률이 한 8, 90% 된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본 기상청의 분석도 나왔는데요. 한국의 그런 분석이랑 비슷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덥게 예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올해 그렇게 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년보다 더 더울 확률을 일본도 한 8, 90%로 보는 것이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제 중부와 남부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이제 서부는 늘 덥긴 합니다만은, 해가 가면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서부는. 하지만, 이제 중부와 남부, 이런 지역은 정말 매년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여름에 중부와 남부에는요, 건조한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드벨 기후연구센터는 올해 여름 미국의 중부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부와 유럽에 극심한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더운 올 여름이 될 것이다 라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연결이 된다고요. 자, 폭염에 의한 피해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인도로 잠시 가보자면요. 인도에는요, 지난 주말 동안에 무려 45명이 이 더위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주 동안 계속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졌는데, 계속해서 50도를 넘나드는 그 폭염이 지속되면서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토탈 내보니까 거의 1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수일간 인도의 그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살인적인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 90명이 넘었고, 아마 총 집계를 해보면 1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참 안타까운, 지금 21세기에 더워서 사망하는 이런 일이 인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자, 인도의 보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인도에서 급격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대부분 그 에어컨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시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거의 다죠 그리고 또 100여 명이 전부 다 50대 이상이었습니다. 고혈압을 앓는 사람도 있었고, 당뇨를 앓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특히 인도에서 이번에 폭염으로 사망한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 수일 전부터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수도 뉴델리, 장난 아닙니다. 지난달 29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낮 기온이 섭씨 52.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온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무슨 찜질방에 가도 50몇 도 온도계가 되어 있는 그런 찜질방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오래 못 있어요. 한 10분 있으면 나와야 돼요, 힘들어서. 그런데 대낮에 거의 반나절 이상이 막 52.9도, 53도를 기록하니까 섭씨로,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살인적인 더위죠. 물론 일각에서는 그때 인도의 그 정부가 그 계측을 한 계측기가 조금 오류를 한 것 같다라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없었다면 한 3도 정도는 떨어졌을 것이다, 한 50도 정도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더 아주 국민들한테 아주 혼났어요. 아니, 50도나 53도나 지금 막 푹푹 쓰러져 가는데 국민들이 그게 뭐 이렇게 대수냐. 당신들 시원한 에어컨에 있는 데서 말고 이 시골 이렇게 가난한 동네 한번 와봐라. 50도인가 53도인가 과연 그걸 차이를 느낄 수 있느냐라고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구별 못할 것 같아요. 50도나 53도나 그게 대수가 아니죠. 푹푹 쓰러져서 나가는 사망자가 생기고 있는데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그게 문제죠. 자, 여하튼 3도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50도.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섭씨 45도 이상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이 50도 얘기에다가 45도 하니까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만은, 이 45도라는 것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온도죠, 섭씨. 자, 이 역대급 폭염에 인도 곳곳에서는 또 급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전기를 돌려서 이제 물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기가 막 끊어져 버리니까 그걸 물 공급하는 그 엔진 같은 것도 고장이 나고 이래서 그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없어. 전기 끊어지니까 선풍기도 못 돌려. 좀 물로 좀 씻으려고 해도 간단한 샤워 같은 것을 하면서 체온을 좀 낮춰야 되는데 물도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사망자가 소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도 기상청은 이번 주까지는 이런 폭염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인도뿐만 아니라 그 인접해 있는 인도와는 뭐 아주 사이가 안 좋은 나라 있죠. 네, 파키스탄. 파키스탄에서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파키스탄 남부 도시의 한 가게에서는 폭염 속에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펑 하고 가스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5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해보니까 당일 그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었다. 그런데 그 가스가 폭발했을 때 주변에서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한 사람은 없다. 그런 점을 미루어 봐서 엄청나게 더운 그 폭염과 이 가스 폭발이 결국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가스통이 견디질 못하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그 더위가 지금 아주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더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하나 미국도 올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울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도 좀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 분들, 에어컨이 고장나면 좀 손 좀 보셔야 되겠고, 에어컨 바람이 좀 싫으시면 선풍기, 그리고 이제 선풍기는 그런데 이제 바람이 너무 더울 때는 이게 뜨뜻한 바람 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쿨러, 에어컨과 선풍기의 중간 정도는 되겠죠. 쿨러 같은 거를 좀 갖다 놓고 대책을 좀 미리미리 세워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도록 피해가 없으셔야죠.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상, 그리고 약간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극심한 살인적인 폭염이 왔을 때 더 쉽게 쓰러질 수도 있고 체력이 고갈될 수 있으니까 꼭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이미 선거 불복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 아니라 준비 중?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 접촉에 필요한 그런 인력보다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한, 이 선거 유세를 하기 위한 그런 인력을 지금 뽑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없나 이런 거 찾아내는 사람, 또 선거가 끝난 후에 그 투표하는 날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거를 제기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마인드는, 또는 법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 변호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뽑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선거 유세하기도 바쁜데. 자, 벌써부터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불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선거 불복을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라고 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악한 공화당 전국위원회, 이 RNC라고 합니다. RNC는 오는 11월 5일 치루어지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법정에서 다투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많은 변호사들과 많은 이 법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많이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 유세에 나를 홍보해줄 그런 사람을 지금 뽑고 있는 게 아니라, 자, RNC 당국자는 RNC가 그 어떤 부서보다 바로 그 기능, 앞서 말씀드린 그 기능에 더 많은 사람을 지금 채용하고 있고 당분간 더 채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RNC는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같은 경합주를 비롯해서 13개 주에서 선거 공정성 이라는 그 캐치프레이를 갖고 그 선거 공정성을 감시할 감시국장까지 이미 다 지금 선임을 해서 임명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선거 공정성과 관련해서 소송을 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13개 주별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 13개 주는 어떤 주요? 네, 경합주요. 캘리포니아 민주당 어차피 이길 민주당주인 캘리포니아, 또 어차피 공화당이 이길 텍사스, 이런 데는 그냥 놔두고 경합주에서는 누가 이기냐에 따라 결국은 선거를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합주 13개 주만 집중적으로 파고들 법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변호사를 집중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캠프와 RNC는 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법대생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제 변호사 등등 몇 명을 지금 모을 생각이냐, 10만 명 무려. 이게 옛날에 무슨 10만 대군 양병설도 아니고 10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명 대선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10만 명이 그냥 눈을 부릅뜨고
달겨보면서 실제로 어떤 뭐 잘못된 것도 찾아낼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데도 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10만 명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벌써부터 참 주목되는데 자,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이제 악시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만에 하나 질 경우에 2020년 대선 때처럼 다시 선거 조작이다라는 그런 걸 주장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징후로 벌써 보이고 있다. 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대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트럼프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한 한국 사위의 고충입니다. 한국 사위 아시죠?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연방 상원에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그 한국 사위로 알려진 공화당의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그 혐의 유죄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가 올해 선거에서 공화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공화당 전국위원회, 앞서 제가 RNC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게 이제 RNC가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의 공동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며느리예요. 라라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레리 호건 전 주지사를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그가 한 그 말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말했으면 또 그냥 서로 발언 공방전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공화당의 공식적인 차원에서 그에 대한 즉 레리 호건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자기가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이니까 트럼프 며느리가. 자, 호건 전 주지사는 오는 11월에 치르는 그 메릴랜드 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지금 선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의 당 차원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라라 트럼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레리 호건은 공화당 그 누구의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있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어떤 미국인의 존중도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건 뭐예요? 공화당 차원에서 도와주지 않을 걸 이미 전제로 그렇게 하는 거지. 공화당 차원에서 서로 협조할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노골적인 그 비판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참 그래서 레리 호건 전 주지사, 우리 한국 사위 지금 그 참 고충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화당의 호건 전 주지사에 대한 그 지원 여부도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았어요. 그 라라 트럼프가.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돈과 관련된 즉 정치 후원과 관련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하겠다. 하지만 내가 공화당 공동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난 그가 그런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죠. 자, 또한 그 트럼프 캠프 측도 이 레리 호건 전 주지사의 입장을 두고 당신은 그 말을 한 그 순간 당신의 선거를 이미 끝장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안 도와줄 것 같죠? 당 차원에서. 레리 호건 주지사 지금 상당히 사면초고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레리 호건 전 주지사가 공화당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임을 이 고위 그 의장을 비롯해서 트럼프 캠프 측이 그렇게 말을 한 이상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하튼 당 차원의 지원을 못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레리 호건 전 주지사 반드시 이번 연방 상원 선거에서 성공해서 상원에 당당하게 좀 들어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신 있는 정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대한항공이 빠르면 다음 달에 그 보잉사에서 항공기를 무려 30대를 한꺼번에 일괄 구매하는 이 대형 발주를 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를 했네요. 한진그룹 회장이죠. 조원태 회장이 다음 달 말 열리는 그 영국 국제 에어쇼에서 관련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고 발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문할 기종으로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이 대형 구매를 하려고 하는 보잉사 여러분 잘 아시죠? 최근에 그 계속 문제가 나고 있잖아요. 지난 1월에는 177명이 탑승한 그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에서 비상구 관련 그 기체 일부가 공중에서 팡 떨어져 나가면서 공중에서 비행하고 있는데 기체 일부가 구멍이 뻥 뚫어진 상태로 비행하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그 외에도 올해 들어서 1월, 2월, 3월, 뭐 지난달까지도 크고 작은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뭐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공중에서 뭐 타이어가 떨어지는 등, 뭐 나사가 허술하게 조여져 있어갖고 뭐 패널이 떨어지는 등 다 전부 다 보잉사 관련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회장이 보잉 비행기 30대를 구매한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고, 뭐 논란까지는 아닙니다만 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각이 좀 일부에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그래서 이제 보잉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연방항공청은 그 787 드림라이너의 그 동체부 부분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서 수천 번 정도 운행을 한 뒤에는 비행하는 도중에 일정 부품이 분리돼서 떼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이라는 게 뭐예요? 보잉사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그런 건데 결국은 제보를 한 거죠. 그런 제보에 대해서 지금 연방항공청이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잉사 비행기를 사겠다고 하니까 대한항공에 조금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안전성 문제를 의식한 듯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보잉은 강한 회사입니다 라면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보잉 경영진은 이겨낼 것이고 저는 그들을 믿습니다 라면서 보잉 측에 대한 신뢰를 좀 보여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이 같은 여객기 대형 구매 계획은 노후 기종을 친환경 기종으로 교체하려는 목표와 함께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에 대비한 어떤 수순이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언론사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국제 모터쇼가 동네 잔치로 전락한 이유입니다. 자, 국제 모터쇼 하면 참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모터쇼, 자동차 모터쇼 한번 가보는 게 로망이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면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멋진 자동차들 많이 있고, 그런 것이 결국 3년 뒤, 5년 뒤에 실제로 대중화가 되고, 그래서 참 신기한 것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모터쇼 가는 것도 저도 뭐 오래전에는 뭐 자주 가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사람들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잔치보다도 못하게 됐답니다. 세계 5대 자동차 모터쇼 중에 하나가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인데, 이게 역사가 119년 된 역사인데, 이 119년, 거의 120년이나 된 역사를 뒤로 하고 제네바 모터쇼가 결국 문을 닫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네바 국제모터쇼 재단은 제조업체들의 관심 부족 등, 제조업체라는 게 뭐예요? 자동차 회사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우리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단도 이 해체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터쇼 재단도 이제 오늘부로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 모터쇼는 1905년 그때 첫 선을 보인 이래 2019년까지 120여 년간 이어온 세계 5대 모터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전성기에는요 120여 개 업체와 만여 명의 취재진, 그리고 방문객은 무려 연 인원 한 60만 명이 찾기도 하는 그런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그 모터쇼가 있었는데, 그 지난 2월 모터쇼가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게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머세디스 벤츠, BMW, 현대차 그룹 등 주요 완성차 업체, 주요 자동차 업체 35개가 참석했던 지난 2019년 행사와는 달리 올해 제네바 모터쇼에는 르노, 요즘 뭐 프랑스의 르노 차 어디 찾아볼 수나 있어요? 없죠. 옛날에 한국에서 김우중 회장님이 이제 대우 자동차 만들 때 대우 르노인가요? 르노 대우인가? 그래서 르노 갖고 와서 했을 때 그때 조금 기억은 나는데, 미국에서 르노 자동차 볼 수도 없죠, 잘. 그 르노. 그 다음에 BYD라고 해서 중국 업체인데 비아디라고 읽습니다. 르노나 중국에서는 제일 큰 자동차 업체긴 합니다만 세계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2% 부족한 자동차 업체 비아디 등에서 이번에 제네바 모터쇼에 나온 자동차 업체가 6개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로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동네 잔치보다도 못한 거죠. 글로벌 자동차 판매 탑3 회사 가운데는 단 한 곳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탓에 방문객도 많을 때는 한 60만 명 왔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그저 한 10만여 명 정도로 급격히 감소해서 결국은
문 닫기로 한 겁니다. 제네바 모터쇼는 1905년부터 최신 기술과 디자인의 경연장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완전 폐지 결정이 지닌 그 제네바 모터쇼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라는 그 결정이 지닌 상징성이 아주 크다, 너무너무 크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얘기죠. 특히 이제 스위스에는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자동차를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있을지 몰라도 자동차를 완성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스위스는. 그렇기 때문에 뭐 독일이나 뭐 미국 등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에서 열리는 그런 모터쇼와는 달리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은 그 장점이 있는 거예요. 특정 국가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열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중점적으로 나와서 그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이제 잘난 척도 하고, 독일에서 열리는 모터쇼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독일 자동차가 또 잘난 척하는 그런 경연장이 되는데, 스위스는 자기네 자동차 업체는 없으니까 오히려 정말 좀 객관적으로 전 세계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좀 다양하게 참석하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이름 자랑하러 나오기보다는 그 스위스의 제네바 모터쇼의 특징은 기술 경쟁의 장으로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냥 유명한 뭐 머세디스 벤츠면 벤츠, BMW는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BMW 마크 하나 땅 박아놓으면 와 이거 BMW네. 또 벤츠는 벤츠 마크 하나 꽝 닫아놓으면 야 벤츠 한번 보러 가자. 이런 게 아니고 네임 브랜드 때문에 사람들이 쏠리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기술 경쟁의 장으로 아주 좋은 역할을 많이 해온, 그게 이제 제네바 모터쇼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세계적으로 이제 모터쇼의 인기가 점차 시들해지면서 자동차 업체가 없는 이 스위스에서 왜 이제 자기네 그 자동차 회사가 없으니까 뭐 이제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안 오니까. 그래서 스위스에서 가장 먼저 결국 모터쇼가 폐지된 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제 다른 글로벌 모터쇼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미국에서 주최를 하든 독일에서 주최를 하든 이 세계적인 규모의 주요 모터쇼를 찾는 그 자동차 회사들의 발길은 지난 2010년대 들어서 이미 벌써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그 내연기관차, 가솔린으로 하는 그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와 또 이제 자율주행차 등 소위 말하는 미래차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그 모터쇼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전자쇼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얼마 전서부터요, LA에서도 LA 컨벤션 센터에서 무슨 전자쇼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거는 라스베가스 하는 CES잖아요. 저도 뭐 지난 1월에 라스베가스 CES도 갔다 오곤 했습니다만은 그 전자쇼에 가면 그 한 10년 전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동차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어요. 자동차들이. 그래서 이제 그 모터쇼에 참가하지 않고 그 자동차 회사들이, 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 세계 최대 IT 박람회, 이 가전쇼, CES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러니까 이제 단순 차가 아니라 컴퓨터 기술의 집대성, 즉 전자쇼에 나가야 하는 그런 제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터쇼에 나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가전, 전자쇼에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90세 나이에 마켓 카트 정리하던 할아버지의 반전입니다. 네, 90세의 나이에도 미국의 한 마트에서 카트 정리, 그 카트 정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막 수십 개를 정리해서 쫙 밀고 가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90세 할아버님께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그 체력 자체가 저는 약간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여하튼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사연이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이제 기부구이 답지하면서 그가 앞으로 이제 고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는 어떤 따뜻한 감동적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좀 반전도 있는데요. 자, 일단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소도시 메타리라는 곳의 그 한 마트 주차장에서 흩어진 카트를 모아서 정리하는 일을 하는 그 퇴역 공군이에요. 그 공군 출신이죠. 근데 뭐 연세는 90세 됐어요. 90세. 딜런 맥코믹이라는 분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이 일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자, 지난 메모리얼 데이 연휴 때, 그 메모리얼 데이에 그분이 굉장히 일을 했어요. 쉬지도 못하시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 마켓을 갔다가 나오고 있던 그 지역의 한 앵커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앵커가 이제 메모리얼 데이 휴일날 마켓을 갔다가 이제 나와서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90세가 되신 그 할아버님이 이걸 밀면서 정리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좀 놀란 거죠. 그리고 그때가 굉장히 더웠다고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메모리얼 데이 때 많이 더웠어요. 그때부터 더워졌어요. 체감 온도가 그때 그 지역이 한 9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폭염 속에 힘겹게 카트를 밀고 계시는 90세 된 매커믹 할아버지에게 그 지역의 앵커, 론키오라는 그 여성 앵커인데요. 그 론키오라는 분이 가서 물어봤어요. 메모리얼 데이인데도 일하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메모리얼 데이 휴일인데 할러데이인데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매커믹 할아버지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to eat, 먹고 살기 위해서 라고 짤막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론키오라는 앵커는 그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그 매커믹 할아버지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퇴를 돕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앵커는 이 고펀드미에 매커믹이 매달 필요로 하는 생활비가 $2,500로 알고 있는데 사회보장연금으로 받는 돈은 매달 $1,100에 불과하다라면서 그는 나머지 금액을 벌기 위해서 마트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그리고 때로는 한 번에 그냥 20개가 넘는 그 카트를 밀면서 힘겹게 그 떼약볕 밑에서 90세의 나이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의 그 글은 순식간에 호응을 얻었고요. 지난달 31일까지 불과 나흘 만에 약 5,000명이 모금에 참여해서 총 $24만 이상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다음에도 더 모인 건 더 전달을 하겠지만 일단 $24만 끝났다라고 쳐도 $24만 전달을 해드리면 이 매커믹 할아버지는 이제 앞으로 뭐 사시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론키오 앵커는 매커믹 할아버지가 은퇴를 해도 된다. 이제는 이 돈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은퇴를 그냥 해버릴지 아니면 일을 계속할지는 이제 그분의 선택에 달렸다라면서 더 이상 일을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를 않아도 되고 특히 자신이 바라건대 그렇게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쇼핑 카트를 미는 그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도 없어서 걸어 다녔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출근길에 걸어 다니지도 말고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차를 좀 사도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앵커는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매커믹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매커믹 앵커 같은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좋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에 나는 너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뭐 당장 일 그만둘게요. 그만두겠다. 나 오늘부로 사표.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참 여기까지는 아주 훈훈한 스토리,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적인 스토리인 것만은 인정.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한번 좀 비틀어서 다른 각도로 본다면 참 안타까운 미국의 현실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이 사연이 훈훈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좀 한편으로 보면 그 미국 사회에 많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한 후에 또 은퇴연금을 받긴 하지만 은퇴를 한 후에 살아가야 하는 그 기간이 20년 또는 20년이 뭐예요? 뭐 30년 막 이렇게 살게 됐지만 미국의 사회보장 혜택은 과거보다는 좀 더 축소되면서 은퇴 이후에 그리고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은퇴 이후에 더더욱이 이제 어려워지는 삶 그런 미국의 가혹한 경제 현실을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또 좀 틀어서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